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훈련이 작년에 2배 규모로 실시됩니다. 최근 부쩍 잦아진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 여사의 생전 활동과 후세에 끼친 좋은 영향 등을 강조했습니다. 동생 6명의 밥을 챙겨주려다가 남의 자전거를 훔쳐탔다는 고등학생의 눈물겨운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과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군과 미군이 다음 달 3일부터 10박 11일간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합니다. 먼저 국방부 공보실장이 설명하는 훈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야외 기동 훈련의 숫자는 2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성준 실장 설명 들어보셨는데 특이하게 육해공이 아니라 지해공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에 사이버, 우주 자산 작전까지 망라한다고 했는데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야외 기동 훈련이 작년에 2배로 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네요. 네, 지금 이제 공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죠. 11일 동안 한미연합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미연합 훈련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군뿐만 아니라 지상작전뿐만 아니라 해상작전, 공중작전, 그리고 사이버 작전, 우주 자산까지 이제 활용하는 소위 말해서 다영역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핵심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경험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의 경험, 여기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또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주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안보 사항을 가정을 해서 한미의 대응 수준을 이제 얼마만큼 더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예. 이번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는데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렇죠. 보통 미군들이 오면 저도 뭐 미군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천하 없어도 쉬어가면서 주말 예배도 보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작년부터 이제 사실상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이 따로 있고 뭐 3일 1일이라고 해서 뭐 3일짜리 따로 있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야도 없고. 네. 주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올해 전반기까지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확대 방침을 지난 26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자, 얼마나 증가하도록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횟수는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지난해 야외 기동훈련도 20회가 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50회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2.5배 정도 늘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야외 기동 훈련을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훈련을 가능하면 축소하고 없애버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연합훈련을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재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20여 회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50회 가까이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2.5배 이상. 예, 그렇게 늘려간다는 거하고 또 신 장관은 이제 그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공조 통화를 갖고요. 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히 규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동맹의 체제를 강화해 놓겠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그 안보, 국방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 이 의지를 이제 이걸 통해서 밝혀주는 거죠. 예. 그 야외 기동 훈련에 대한 방점이 계속 찍히거든요. 네네. 훈련이라는 게 야외 기동 훈련이 왜 중요하고 그 횟수를 이렇게 늘리는 게 왜 핵심이 되는 건가요? 예, 야외 기동 훈련하고 이제 훈련은 크게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라면 워게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상 워게임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백날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워게임을 해 가지고 축구 시합하러 나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전자 게임만 하면 그렇죠. 안 되죠. 전자게임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필드 훈련을 하고 실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야외 기동 훈련이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야외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동을 해봄으로써 사실상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손가락 버튼질 그만하고 그렇죠. 나가서 뛰고 구르고 목표물 향해 달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미 합동 야외 기동 훈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본궤도로 돌아왔죠. 취임 첫 해에 부활했던 그 훈련 모습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미연합사단이 편성된 이후에 실시하는 최초의 사단급 훈련으로서 한미연합전력이 원팀이 되어 단일 지휘통제체계 하에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네, 지금 화력 운용 훈련이 2022년에 있었던 걸 지금 보고 계신데 한미 연합 화력 훈련 시범을 그때도 저희가 뉴스를 다룬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규모도 컸고 본분들이 다 감탄을 했어요, 저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안 하다가 이제 하니까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훈련에 이제 초점을 두고 주로 이제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것을 완전히 이제 야외 기동 훈련에 방점을 두는 훈련으로 바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걸 하면은 이거 몇 년 만에 보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규모도 크고 굉장히 이제 어떤 억제 효과도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보고원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막 네. 그 굉음이 막 지축을 흔들고 타겟을 맞추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게 이제 저는 저 훈련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이제 사실상 한미 간에 우리 합동 화력 사격 시범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도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 자체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굉음 소리 듣고 정확하게 이제 표정 맞는 거 이렇게 보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환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망원경으로 상황이죠. 보는데 그 타겟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딱 거기가 터지는 걸 보면 그렇죠. 감탄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가봤어요. 그렇군요. 대통령 네네네. 대단하더라고. 예, 그래서- 초청받아서 직접 보신 거죠? 예, 가봤는데. 예. 네. 보고 온 분들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올해도 그런 훈련이 이제 50번 넘게 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 벨기에, 영국, 유엔사 회원국이 12나라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요? 유엔사 회원국이 총 몇 나라가 있느냐 하면 17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 중에서 한 2나라는 빠지고 14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지원을 한 3나라 이렇게 포함을 하면 14나라, 3나라 합하면 17나라잖아요. 그렇네요. 17개국에서 유엔사 회원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참가하는 국가가 12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2개 국가가 더 늘어났죠.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늘어날 거로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유엔 사령부의 유엔사 회원국으로 있는 국가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여기에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이번에 하는 훈련이 정전협정을 잘 준수하는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하는 한미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공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국제적 공인을 받아서 그렇죠. 공격 훈련이 아님을 우리는 유엔을 통해 입증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3.1절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3.1절 기념사를 하게 되는데 핵심 열쇠말, 키워드를 통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다른 민족이다 이러고 하니까 또 자기들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이 그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도 남한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라. 네. 뭐 이런 저 메시지도 주는 게 되는데 우리는 아니죠. 그 북한은 어쨌든 우리 통일의 대상이에요. 그다음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점을 그리고 우린 같은 핏줄이다. 이 점을 대통령이 강조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헌법상 책임이에요. 그렇죠. 통일을 추구하는 게 네네. 민주 통일을 추구하는 게 이래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제 특히 통일을 강조. 3.1 운동 때는 사실 3.1절 때는 통일을 강조하지는 않죠. 대개는 이제 네. 일본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저 북한 대북 정책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통일을 굳이 이제 3.1 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에다 방점을 두고 아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뭐냐면 북한은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다.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든 그 점을 또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는 항상 당신들하고 같이 있다는 걸 네. 인식하라고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특히 그 점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시정연설에서 남북 단일 민족론을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이 북한함을 동적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춘희 방송원 방금 말한 거 들으셨는데요. 김정은은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오랫동안 쌓은, 저도 뭐 국민학교 때부터 들어온 숱하게 들어온 삼천리 금수강산 뭐 몇천만, 이게 이제 8천만이라고 북한이 그러네요. 8천만 결의, 한결의 이런 표현을 남북을 한민족이라는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오도하는 잔재적인 단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보시나요? 이제 사실상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세관 관계상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내부 체제를 좀 결속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핵무기 사용에 조금 자기네들이 융통성을 갖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한 체제의 그 결속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북한 체제 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한류라고 표현되는 우리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네.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사회에 이제 깊숙이 스며들어 가지고 누구나가 이걸 지금 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놀랬어요. 그래서 예.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만들고 2021년도에 청년 문화 뭐 보장법 만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작년에는 평양 문화 보장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런 법들이 다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쳐볼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한국말 못 쓰게 하고 뭐 한국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옷, 그다음에 스타일. 복장, 그다음에 머리 머리 모양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규제해서 여기에 이제 뭐 이게 위반하는 사람들 잡아넣는 그런 상황까지로까지 갔거든요. 중학생들한테 수갑 채우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이제 북한 사회 내부 전체에 한국 문화가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냐 여기에 계속해서 삼천리 얘기하고 통일 얘기하고 그러면은 야 이거 한국으로 이제 흡수 통일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군요. 김정은으로 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을 부정을 하고 삼천리를 부정하고 하해 협력을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핵무력을 포함해가지고 한국을 이제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훨씬 더 융통성을 갖겠다라 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남북한이 한민족이다. 그런데 한민족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보면 이게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털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이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저는. 북한은 심지어 기록 영화와 일기예보에서도 지도에서 아예 남쪽을 지우고 있습니다. 북한만 색칠하거나 표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단순한 억지가 아니고 뭔가 전략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자, 지금 저렇게 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네. 저렇게 북한 쪽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고 네. 아예 없애는 것도 나오고 예. 전에는 저렇게 표기했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개 보면 저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이제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저 왼쪽에 그 한반도 전체 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 이제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외국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를 뭐 혹시 이렇게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의 내용 중에 1절에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 네. 근데 거기서도 국가에서도 삼천리를 빼요. 그래서 이 세상 아름다운 우리 조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남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완전히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김정은이가 그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한국은 자신들의 국경을 이렇게 정했다. 그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와 지리적인 의미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4월 달에 있게 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을 해라. 네, 헌법 속에 헌법에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국경이라는 걸 명시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지금 이제 그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엉성하게 저렇게 그어져 있지만 네. 결정적인 것은 NLL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한계선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남쪽에 대한 국경선이 정해지면 NLL을 부정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남북한의 충돌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북한의 대한민국 적대시 정책은 외국에 나가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이 열렸고요. 북한이 일본에 와서 경기를 하고 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기 전에 북한 여자 대표 축구팀의 감독이 우리 기자에게 면박을 줬는데 이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대화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보시죠. 네, 자, 주필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기자가 북한 여자 축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리유일 북한 여자 대표팀 감독, 그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팀입니다. 국호를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저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게 그 전에도 좀 불편해는 했는데 저렇게까지 맞받아치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미 이제 같은 동족이 아니고 남북한도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남북한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감독이 자기가 무슨 재주로 거기서 그 방침에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정식으로 우리 국호를 불러라. 니들하고 우리는 상관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또 우리 기자가 근데 재치 있게 또 했어요. 네. 그럼 호칭 빼고는 물으면 답할 겁니까? 북한 빼고 한번 그러니까. 질문 받을래? 그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했어요. 또 대답을 했는데 뭐 우리가 대표하는 국가를 빛내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선수로서 가족이나 친지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축구를 발전시키고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원동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약간 딴소리를 저는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이 북한이란 체제의 그 속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뭡니까 지도에서 우리를 투명 취급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그 영토 조항을 자기들의 헌법에 일부러 넣으라는 것은 언제든지 만약에 자기들이 핵무력 있는 뭐를 가지고 남한을 이쪽을 자기들이 점령한다 해도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민족은 아니지만 그건 우리 땅이니까 수복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 북한 여자 대표팀 감독 리유일, 북한에서는 이유일이라고 안 하고 꼭 리 하죠.
작년 10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이 국호 호칭으로 문제를 삼은 바가 있습니다. 또 북한 매체는 여자 축구 남북전을 중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조선 대 괴뢰.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멀었구나. 아직 우리가 그런 생각했는데 어떤 느낌 들어요? 예,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제 이 호칭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그때도 이런 이제 감독들한테 이렇게 우리 기자들이 물어보면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 DPRK로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북측이라고 불러야지 왜 북한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황저우 게임 얘기했잖아요. 네네. 황저우 게임 할 때 이제 우리가 역시 북한이라고 부르니까 북한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분위기를 보면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에 소위 말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규정 자체를 달리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작년 후반기부터 북한에서는 이미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감독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런 적대적 정책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북측이나 북한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정확하게 불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일체의 어떤 대답도 안 하겠다라고 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김정은이 우리를 적국, 적대국, 제1교전 상대국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 때부터였습니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자들의 이런 호칭 변화는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자,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에 있는, 북한 헌법 말하는 겁니다. 국관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격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 자, 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남북한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자. 이제 우리는 자주적인 독립국까지, 그다음에 하나의 국까지 거기다가 남북한이라든지 같이 하는 그런 북반부의 그 정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민족이라는 개념을 거기에 넣지 말자는 거죠. 네. 남한을 민족이라는 개념을 넣지. 우리 남한이라는 다른 나라가 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다른 나라가 이제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꼭꼭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니들은 관계라는 것은 뭐냐? 제1적대국이다. 네. 그 불변의 주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적화 통일의 그 의지는 분명히 또 하고 있거든요. 영토 조항 같은 것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니들에게 저기 남쪽에 있는 뭐 동족이라는 건 없다. 네. 그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뭡니까 드라마. 그런 거 K 콘텐츠. 그런 것도 하면서 또 거기 한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환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같이 합쳐질 수 있는 나만이 잘 사는 우리 동족 이런 환상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내 지휘하에 여기서 우리가 강성 대국이 되지 않으면 니들한테 다른 길은 없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 북한이 요즘 좀 안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역시. 불안한 체제가 불안하겠죠. 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으로 못 박아놓은 북한을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북한은 올 들어서만 각종 무력 도발을 그야말로 지해공해서
10번이나 했습니다. 저희가 이 파악한 것으로만. 이제 총선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언제든 북한이 또 강도 높은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의 도발 일지를 보면 볼 때마다 참 왜 이러나 싶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겨냥을 해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도발의 가능성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전략적 도발이 있고 하나는 이제 국지 도발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찰위성을 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ICBM, 탄도미사일 뭐. 그렇죠. 탄도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그것보다는 다음 주에 당장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프리덤 쉴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훈련하니까 이때부터 북한이 본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때 도발을 할 때 전략적 도발과 함께 국지 도발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국지 도발 가능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NLL이라고 하는 서해 북방 한계선을 중심을 두고 거기에 이제 이런 서해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국지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토 조항을 무력화하는 게 이미 선포됐으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도 뭐 합참에서도 또 국방부에서도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각종 시나리오를 동원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경계심을 가져야 네. 평시의 마음을 갖고 또 대비를 해야 후환이 없죠. 그렇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열수 실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2년 반 전쯤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 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관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희망과 보람을 안겨다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뜻을 피우니 가을인가요? 네. 지금부터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어제 오전에 찾았습니다. 대문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환영 인사도 받았고 일일이 악수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 자, 그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친필로 저렇게 썼어요. 네. 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그 유경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2월 29일 2월의 마지막인데 어제 지금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셨죠. 그렇게 돼서 이제 평소에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 마음을 글로 남기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옥천 군수라든가 대통령 김영환 참모진, 지사, 충북지사도 김영환 갔습니다. 충북도지사도 당연히 이제 그 수행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유경수 여사 생가 곳곳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회고를 했고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예를 표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비춰졌는데 국민들에게는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에서 예전에 정말 그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유경수 여사님의 그런 생가를 방문해서 본인의 뜻을 이제 펼치면서 앞으로 국민을 따뜻하게 보살피겠다.
그러면서 해고하는 부분이 바로 정말로 그 어린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어가겠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보신 대로 헌화와 묵념으로 유교사의 영전에서 예를 표한 뒤에 현지 해설사가 있죠. 이분의 안내에 따라 생각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헌화를 하는 장면, 이 사진이 저렇게 대청에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전에 모습은 뭐 변함이 없네요. 지금 윤 대통령이 묵념하면서 이제 영전에 예를 표하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늘 참 국화꽃 또 흰 목련으로 유명하죠. 네, 옆에도 이게 옛날에는 99칸짜리 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줄었습니다. 배화여고 시절의 사진 돌아가시고 나서도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그 장모 생신잔치 해드리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자, 연못도 있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에 그 아주 잘 살았던 집이었죠.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던 윤 대통령은 서울 남산 어린이회관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릴 때, 대통령도 어릴 때 남산 어린이회관을 가본 적이 없다. 이 말인데 이제 1960년생 아닙니까, 대통령이? 근데 그 1970년에 어린이회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74년까지 거기 있다가 나중에 지금 능동 그렇죠. 거리로 옮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서울의 어린이들은 그때 어린이들은 남산 어린이회관을 많이 가봤을 겁니다. 근데 워낙 이제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옮겼는데 그런 걸 보면 특히 어릴 때는 그 유교사에 대해서 생각이 또 어린이들로서는 또 유교사에 대한 생각이 또 각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집이 저 충북에서는 그 대표적인 방가인데 그게 양반가의 99칸 저택이었죠. 예, 저택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퇴락해가지고 그랬다 1999년에는 완전히 이제 그 유족들이 그걸 없애버렸는데 2000년에 다시 충북도에서 이제 다시 지금 복원한 거예요. 그렇죠. 복원했는데 어쨌든 저도 오래간만에 그 유교사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라도 보내요. 보는데 그때 당시에 컸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좀 생각이 각별해지죠. 예. 네. 현직 대통령의 유교사 생각 방문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었지만 자, 2년 반 전에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일 때도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네.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28일로 이제 사실 유경수에서 생가를 방문을 하셨죠.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생가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이제 방문을 하시고 많은 어떤 추억거리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유경수 여사의 따님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오르락내락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접견도 하시고 만나시고 또 어떤 그 병안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어떤 해포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 옥천생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는요, 그 유명한 시인 정지용 선생의 생가도 있습니다. 가보시게 되면 두 군데를 다 보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교사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 1년 새 서울과 대구, 달성을 오가면서 3번이나 만났죠. 유교사가 문세광의 흉탄에 서거한 뒤 청와대에서 열렸던 장모 이경영 여사의 생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슬픔에 잠겨있던 장모님을 위해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까 윤 대통령도 얘기했던 그 장면인데 직접 보시죠. 왁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기나긴 그 세월 나를 울린다 여울의 아롱정
네. 박정희 당시 대통령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메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유교사가 서거했기 때문인데 장모님께 그 노래를 불러드리다가 이제 목이 잠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박근혜, 박지만 두 남매도 그때는 뭐 영애, 영식 이렇게 불렸죠. 외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육둥이 울렸네 대마을이 육둥이 울렸네 대마을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대마을을 가꾸네 살기 좋은 대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네. 자, 75년의 그 장면인데 장모가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박근혜, 당시 영예입니다. 역시 새마을 노래를 불렀죠. 네. 자, 추억에 젖는 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경수 여사 하면은요, 생각나는 게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던 모습. 어린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수많은 봉사활동들입니다. 자, 이주필님이 기억하시는 유경사, 어떤 분인가요? 그 한마디로 하면 한국적 현모 양처의 한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다 인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말하면 엄부 자모라고 그러잖아요. 엄한 아버지, 그다음에 자애로운 어머니. 저 두 분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왜냐하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좀 독재자니까 독재자는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강했는데 저분은 그 독재자인데도 그 청와대에서 야당 역할을 네. 했고 그러면서도 그 대통령한테 야단 맞고 오는 사람도 또 다독거려 주고 이런 게 있는데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이제 한센 그 소록도 한센 그 환자들한테 가서는 그 맨손으로 그렇죠. 악수를 손을 잡아주고 놀라운 장면이었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왜 지체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정신지체. 정신지체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그런 소아마비라든 이런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바로 이웃에 늘 있는 그런 대통령 영부인 여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도 저분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 네. 자, 여기서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남겼던 많은 육성들이 있는데 그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관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일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더 오래 좀 누리실 수 있도록 많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50년 전의 육성입니다. 사람이 가도 저런 것들이 남는다는 점에서 옛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어린 동생들의 밥을 챙겨주려고 귀가를 서두르다가 남의 자전거를 훔쳐탄 한 고등학생의 눈물겨운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작년 11월 18일 경기도 오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나중에 알려져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회자가 된 부분인데요. 7남매의 맞이였습니다. 네.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요즘 지금 초저출산 시대에 23만 명의 아이가 불과 8년 전에 50만 명이었던 게 반토막 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다 자녀를 둔 가정이었거든요. 7남매 대단하죠. 네, 7남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일터로 나가시지만 어머니가 병환 중이셨기 때문에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인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네. 근데 그날은 아르바이트 일이 늦게 끝나서 내가 가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대신
중학교,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생까지 저녁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딱한 사연이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인근의 아파트를 갔는데 평소에 자기 친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로 생각을 했다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서 이제 어머니 내지는 6 동생들을 보살핀 겁니다. 엄마도 아주 아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게 자전거가 이 친구 자전거가 아니란 걸 알고 결국은 자수를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딱한 사연을 들은 경찰도 이 고등학생 장남에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은 전후 사정을 따져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 심사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범죄 전력이 없고 또 피해자가 처벌 불응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청소년 선도 심사위에 넘겨서 네. 직결 심판을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감동적인 건 이 판사님이 예. 이걸 보고 즉결 법정에 10만 원의 선고를 했는데 그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를 해버립니다. 자, 10만 원을 내린 것도 좀 비교적 가벼운데 그렇습니다. 유예를 하면 어떻게 예, 되나요? 2년 동안 아무런 재범이 없을 때는 그 형이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없어지는군요. 그래서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처분을 해줘서 이 보도가 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정말 따뜻한 감동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발표를 하고 했죠. 평소 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에도 인간의 얼굴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 바로 거기에 딱 걸맞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 딱한 눈물겨운 자전거 도둑의 어려운 형편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부 당국들이 힘을 모아서 긴급 지원을 했다고요? 예, 그 오산시 또 오산시 저기 우리 백 교수 계시지만 오산시 경찰서, 네. 예, 또 뭐 보건소 이렇게 7개 기관이 이런. 예, 같이 해가지고 긴급 복지 지원금도 주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이불, 뭐 라면, 그다음에 또 이 자녀들 그 방과후 학교 이런 거 전부 편의를 적극적으로 봐줬다는데요. 사실 저거 보면 저는 느껴지는 게 자전거 도둑이어서 옛날 이태리 영화 자전거 도둑 있죠. 예. 거기도 그 부자가 말이죠. 안토니오 그 브루노 두 부자가 그 벽포 붙이는 겨우 하나 얻었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네. 그 자전거를 가져야 그걸 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 자전거를 하나 자기 시트 애껴가지고 그 보관해놨다 시트 꺼내 전당포에 맡기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심금을 울리는 영화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세상에 그 자전거를 잃어먹어 버렸단 말이죠. 그 나중에 자전거를 찾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전거를 훔쳤어요. 네.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이번에 보니 근데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거 훔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가려고 친구 자전거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갖고 갔다는 거지. 예. 네. 자, 9명이 14평 임대 국민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치들은요. 윤 대통령이 올해 예산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네.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이게 이제 정부의 시책의 어떤 기본입니다. 은행권도 다음 달에 취약계층 추가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이런 대책들이 나옵니다. 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다죠?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을 이제 3월 달에 발표를 이제 할 겁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층에 소위 말하면 188만 명에 대한 1조 5천억 원 이걸 캐시백으로 환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7%대 이자를 5%대로 낮추는 이런 형태의 그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또 제2금융권에 3천억 원 상당의 그 이자 이런 부분에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하는. 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그렇죠. 있다고요? 40여만 명이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비록 약자 쪽에 들어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포퓰리즘이라든가 어떤 복지 정책에 반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야권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자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여야를 막론해서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자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 뜻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그리고 백기종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3월 4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